제약이론 에세이 여섯 번째 시간으로 파트 1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길어서 두 개로 쪼갰습니다. 파트 1과 파트 2로 나누어서 소개를 해 드릴까 합니다. 이것은 제가 그 한 10여 년 전에 학습을 할때 제약이론의 토대라는 것을 강의 기둥으로 비유를 해서 했습니다. 그 제가 그 이 존경하는 그 과학 철학자 칼 포퍼 옹의 비유를 좀 제가 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 제약이론의 그 이 창시자인 골드랩 박사는 TIOE 이렇게 세 가지 있지만은 상징적으로 일반적으로 그 서양에서의 사고방식은 필라라는 기둥을 그 많이들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기둥으로 좀 비유를 할까 하다가 그거보다는 이게 더 나을 것 같다. 왜냐하면은 뭐 요 당시 제가 공부할 때가 그 로마인 얘기를 좀 공부를 해 아니 읽고 있어가지고 로마의 그 도로 그다음에 다리를 놓는 그 공병술 공병부대 이런 거에 그 좀 생각이 미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이 기둥 세 개에다가 그 다리를 놓고 그다음에 요건 이제 보조 이런 거 하죠. 그 이 서양이나 우리나라도 이렇게 이 그 아치형으로 많이들 이렇게 하는 것을 다리로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당시에 또 과학 철학을 만나다 장하석 그 교수가 있습니다. 이 EBS TV에서 봤는데 이런 토대도 나중에 제거될 수 있다. 어떠한 학문이든 그런 것들이 그래서 지금 그 이 원가 회계를 제가 그좀 한계성을 얘기하는 입장이니까 그 원가 회계라는 게 이제 그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더해져 가지고 제조 원가가 이렇게 튼튼하게 그 구축되어 있는 건데 에, 토대도 나중에 제거될 수 있다. 이런 걸 상징적으로 그림화해 봤습니다. 본격적으로 제6장 패러다임의 전환 이것이 매우 중요하고 최근에 많이들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용어들을 씁니다. 한국은행 총재도 그 한국의 제조업이 그 패러다임 전환을 해서 서비스업 선진국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또 산업 구조의 그 이 전환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죠. 어쨌든 그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게 많이 회자되는데 1. 역사적 과정 과학의 역사에는 종종 특정 주제의 기존 지식이 더 이상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이 생긴다. 부흥 외에는 달리 설명할 수 없는 운동을 목격한다. 여러 곳에서 독립적이며 자율적인 노역들이 새로운 지평을 열기 시작한다. 새로운 생각들이 새로운 신념을 훨씬 더 닮은 초기에 사용자 공동체는 수용된 기존 지식 체계를 근거로 추정하면서 이 새로운 신념을 너무 전위적이라고 생각한다. 이 전위적이라는 것을 그 진보적이라고도 그 번역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봤었어요. 아직 명확한 표현이 결여된 창안자들은 오만하거나 심지어 광신적이라고 말해도 뭘 할 사람이 없을 정도의 태도로 기존 체계에 대응을 합니다. 창안자들이 확신에 찬 몇몇 사람들의 이런 자세 때문에 그들은 전쟁의 길로 나서곤 한다. 그렇다고 이것은 테러리스트가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럼에도 기존 노하우의 좋은 부분을 인정하면서 얼마간 그러나 불충분하게 조심하는 것이 분명하다. 중요한 것을 필요 없는 것과 함께 버리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마음에 내키지 않는 시도들이 이루어진다. 기존 지식 체계에 대한 이런 안전한 자세 때문에 새롭고 상이한 아이디어의 창안자들
완벽한 관계의 성격은 대개 나타나지 않는다. 이게 꼭 뭐 학문적이라기보다도 뭐 예를 들어서 어, 지금 뭐 의사 이 정원수 뭐 이런 걸 하더라도 어, 기존의 그 이득을 지키기 위해서 그 반대를 하고 뭐 이런 거하고도 좀 비교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 또한 어떤 것이든지 간에 사람들이 에, 열린 마음이라는 미명하에 말들은 그렇게 앞세워 놓고 마치 열의와 광신자의 편향된 논리로 서로의 접근 방식을 공격하고 있는 듯 보이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에, 편향된 논리, 그렇게 이런 거로 좀 공격들을 많이 하죠. 대부분의 새로운 접근 방법들은 대개 중요한 이거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얼마간 지나면 통화 프로세스가 돌아가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그래서 통합 프로세스가 나오게 되는데 사람들은 이제 현실 테스트를 통과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새롭고 일관된 지식 체계로 만들 방법을 탐구하기 시작한다. 이 단계에서 타협의 자세가 주제를 지배하기 시작한다. 불행하게도 이 상승 효과를 노린 노력들의 주된 동의는 세력권제, 테리토리즘, 나아바리이다. 이 방법은 이런 경우에 가장 잘 맞으며 저 방법은 저런 증상에 처리할 때 가장 적합하다. 그 증상 얘기가 나오니까 뭐 어떤 의술 치료라든지 뭐 이런 거하고도 좀 비유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하지만 동시에 새롭고 다양한 유효한 방법들을 인위적으로 차별화한다. 아, 타협하는 접근 방식은 적절한 상승 효과를 이끌지 못한다. 그저 공존을 낳을 뿐이다. 타협의 결과는 내부의 대립들이 해소되었으며 새로운 아이디어의 폭발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초가 놓인 지식체계로 만드는 이득이 가장 큰 단계를 뒤로 미룬다. 참 말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타협을 하면은 반반의 승리이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안 나가지고 한쪽이 확실히 그 뭐가 좀 돌아가야 이 성과가 날 텐데 에, 정치적으로 타협을 본다는 게 좋은 것 같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그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게 됩니다. 의미 있는 상승 효과를 성취하려면 근원적인 차이점을 드러내려고 노력해야 된다. 기존 질서 체계하고 새로운 그 체계를 얘기하는 근원적인 차이를 드러내야 된다. 그러니까 재래기원 에세이에서 그 스루프 회계를 강조하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원가 회계하고의 근원적인 차이를 드러내려고 노력해야 된다. 요거는 말미에 제가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이한 기본 가정들이 드러나고 분석되며 개별 방법 모두의 단순한 학계보다 더 강력한 하나의 이론으로 융합할 수 있는 현실적 기회가 생긴다. 기본 가정들이 드러나고 분석하면은 그렇다 이거죠. 통계적 편차와 종속적 자원을 설명하는 것은 그런 강력한 기초 구조를 제공한다. 바로 20여 년간 경영과학을 뒤흔들었던 그런 새로운 운동들에 대한 분석을 말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경험들을 해왔냐, 그거에 대해서 좀 계속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한 거를 그림으로 제가 그 이 형상화 해 봤는데요. 아까 그 새로운 신념 체계라는 것을 성공화학 과학이 그 공동 모적이라면은 한쪽에서는 그 성장을 해야 되고 한쪽에서는 안정을 취하려고 항상 그러죠. 두 가지는 다 필요한 조건입니다. 이 성장과 안정을 타협을 한다고 해가지고 이것을 조금씩 필요 조건을 양보를 하면은 성장도 반만 되고 안정도 반만 돼서 오히려 실패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요거를 필요 조건 논리로 그 다시 읽어 보겠습니다. 성공하는 과학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장기적 번영을 보장하는 성공을 해야 된다. 또 장기적 번영을 보장하는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보, 새로운 아이디어를 수용해야 한다. 또한 성공하는 과학이 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안정을 필요로 한다. 원만한 현재 성과를 보장하는 안정을 유지해야 된다. 원만한 현재 성과를 보장하는 안정을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보수적인 개선 중심으로 일을 진행해야 한다. 그래서 새로운 진보적인 아이디어와 보수의 개선 중심의 사고방식은 서로 충돌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대타협이 일어나는데 세력권제라는 거죠. 진입장벽 막아있던 것을 일부 양보를 하는 방향으로 뭘 하는 방법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죠. 어, 뭐 누가 비판적으로 얘기하는데 의사들이 나쁜 행동들 이런 것을 갖다가 해서 수술실이나 뭐 이런 데 CCTV 설치하고 뭐 이런 거로 비교하면은 조금 껄쩍시근하고 기분 나쁜 사례지만은 좀 더 좀 거대한 그런 비유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이념이나 이제 신념들에 의한 것도 그런 게 있겠죠. 그런데 이 새로운 진보 아이디어가 또 나오지만 진보 세력끼리도 다른 새로운 아이디어가 또 나올 수도 있는 현상이 있어요. 이건 또 미리 생각했던 아이디어하고 다른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하고 또 이렇게 대립관계가 또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보수들이 개선 중심으로 했는데 다른 보수 개선 중심 이런 게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대립되기도 하죠. 그렇게 되면은 이 지연되는 과학이 되는 거 아니냐. 과학이 발전이 안 되고 이렇게 된다. 한국이 현재 저성장 구조로 가는 데는 이런 대립의 결과가 이 현실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뭔가 타협들을 보고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떤 사업에 참가하는 모든 사람이 내용은 제각기 다르다 해도 그것이 자기한테 이익이 된다고 납득하지 않으면 그 어떤 사업도 성공할 수 없고 그 성공을 영속시킬 수도 없다. 타협은 어느 정도 불만을 품는 결과로 끝난다. 타협의 산물이라는 표현도 인간 세계의 이 같은 현실을 찌른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타협은 비생산적이다라고 지적했다. 마키아벨리가 그랬다 이게요. 로마인 얘기 팍스 로마나에서 제가 인용을 비유를 이렇게 했습니다. 다 이득 때문에 싸운다. 뭐 이런 얘기도 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다른 비유, 좀 거대한 거를 좀 비유를 해보고 싶습니다. 뭐 의사 문제보다도 제가 생존을 주제로 뭐 많이 잘 하기 때문에 국가의 생존을 위하여는 반드시 경제 성장을 해야 한다. 경제 성장을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금융자본주의와 시장 기능이 활발하게 돌아가야 된다. 오늘 신년사에도 얘기가 나왔지만은 저기 산업계에서 정경련이라고 경제인연합회에서 어, 그 공감한다. 킬러 규제 같은 거 뭐 해주고 시장 자유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여기에 해당하겠죠. 그리고 국가의 생존을 위하여는 반드시 경제가 안정이 돼야 된다. 경제가 안정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복지 사회주의 정부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그래서 현재 금융자본주의 시장 기능 하는 걸 강조하는 것과 복지사회주의 정부 역할을 강조하는 것에서는 서로 대립이 된다. 어찌 보면은 D가 현재 보수적인 입장이고
D프라임이 이제 그 진보적인 입장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들이 제대로 가다가 제대로 안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금융 자본주의 한다, 시장 기능 맡긴다 그러면 모든 게 잘 될 것 같은데 아까 뭐 타협이나 뭐 이런 등이 일부 좀 일어나고 이렇게 되면은 장기 불황, 실업 증가, 양극화. 그 요즘에 그 오늘 그 스루프 그 타임즈에서도 얘기했지만은 그 없 저기 사라진 20대와 한국 뭐 산업 구조의 그 변경, 서비스업 발전 이런 이 필요하다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현재 우리가 디프레이션에 들어섰다 이거예요. 그런데 복지사회주의하고 정부 역할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퍼주기 식으로 가가지고 재정 적자를 일으키면서 정부 부채도 일어나고 뭐 이런 식으로 또 이게 기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정부가 그래서 실패할 경우도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쪽에서는 저성장으로 가고 정부가 실패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뭐가 일어나겠냐. 그러니까 내전이 일어난다 이게 내전이. 그리고 경제공황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비유를 해봤습니다. 필요 조건을 쌍반 양보하는 타협을 그래서 하지 말라. 아, 경제 죄송합니다. 경제 성장도 하고 경제 안정을 이루는 이 뭔가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번 우리 인식의 인식 변화. 지뜨, TQM, TOC 모두가 지금은 물론 미래에도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회사의 역량을 높인다는 동일한 목적을 이해한다. 기업의 목적은 뭐냐? 오늘도 내일도 돈을 버는 거에서는 이해를 한다. 기업이란 것은 모두는 낡은 가정 대신 새로운 가정을 사용한다. 큰 차이는 변화의 깊이에 대한 인식에 있다. 따라서 그들이 결과적인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개발했거나 개발하지 않았던 기법에서 가장 큰 차이를 발견할 것이다. 분석의 첫 단계는 기존의 오해를 제거하는 것이다. 운동들이 초기 인상들이 너무 제한되었다. 당초에 구상했던 것보다 더 넓어졌다. 타성의 극복과 운동들을 폭넓게 이해하면 모두가 같은 문제를 직접 다룬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이것은 여전히 깨닫기 어렵다. 이렇게 어렵게 또 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운동들은 우리의 인식을 변화시켰으며 모든 경우에 우리의 인식도 기본적으로 같은 방향으로 진화해 왔다. 지트는 재고 감축이 아니고 간반도 아닌 하나의 전반적인 경영 철학이다. 일본 쪽에서 도요다에서 나온 거죠. TQM 이건 뭐 미국에서 완성이 됐다고 뭐 할 수도 있겠어요. 재고의 제품의 품질을 높이는 것이 아니고 통계적 프로세스, 통제 시스템이 아니라 하나의 전반적인 경영 철학이다. TOC는 재고 감축이 아니고 DBR도 아니다. 하나의 전반적인 경영 철학이다. 강조돼야 될 것은 그들의 초점을 두고 있는 문제들을 고쳐 말하기 위한 의미 있는 노력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게 문제 있다 이거죠. 이런 그 지드나 TQM이나 TOC가 초점을 두고 있는 문제들이 있는데 이것을 기존의 언어로 얘기하고 기존의 논리로 표현하는 게 아니고 이것을 문제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고쳐 말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고쳐 말하는 노력들을 안 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새로운 운동들이 제공한 새로운 기초 구조에서 상황을 볼 때만 우리는 이 문제를 알 수 있다라고 어, 아주 요약해서 얘기했는데 참 그 쉽게 우선 와닿진 않겠죠. 이렇게 이제 인식 변화가 지금 되고 있다는 것을 이런 내용으로 소개를 했고요. 3번 전통적 척도 해결할 문제를 정확히 고쳐 말하려면 문제를 제대로 고쳐 말해야 된다 이게요. 이것이 이제 고쳐 말한다는 게 문제를 정확히 고쳐 말한다는 게
사실 갈등 해소도 아까 그 잠깐 그 보여드렸습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결론입니다. 어, 바라는 목적을 말해야 하는 것이 분명하다. 그 A라는 거에 그 공동의 목적을 꼭 쓰죠. 문제란 바라는 목적을 성취하는 역량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뭔가를 맞닥뜨렸을 때만 존재한다.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어떤 방해물이 있을 때 문제라고 그러지. 우리가 뭐 복잡한 게 문제야 뭐 어쩌지만 그것이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냐 없냐 가지고 그 문제냐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재고 T를 늘린다, I 재고를 줄인다, O를 줄인다. 어느 길이 가장 큰 기회일까? 돈 버는 데 있어서는 NP, 네트 프로피트는 스루프 빼기 5이고 ROI, 리턴 온 인베스트먼트 또는 인벤토리로 저는 국한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재고 회수율은 T에서 O를 뺀 다음에 재고로 나누는 거. 두 관계에서 T와 O는 같은 정도로 간주된다. 전통적 척도는 운영 경비를 더 중요하게 보는 것 같다. 원가 절감 이런 게 좀 저거 하니까 그 중요시 하니까 왜냐하면 시장을 통제하지 못하지만 사업은 영위하기 때문이란 인식이다. 이 경향은 다른 평가 지표에 의해 크게 강화된다. 단기와 중기 행동을 지배하는 평가 지표는 원가 회계 절차이다. 원가가 단기, 중기 의사결정에 사용된다는 바로 그 사실 때문에 운영 경비를 강조한다. 이렇게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루풋을 올린다는 것은 결국 매출 증대를 한다는 얘기죠. 요인들은 현재 무형의 꽃이라고 불린다는 점을 기억하자. 어, 재무상표 매출이 증가했는데 뭐 때문에 그 매출이 증가했냐? 이것이 원인은 무형의 것일 경우가 많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재고에 미치는 영향은 더 극적이다. 기라는 것은 회계연도 기의 운영 경비 일부를 재고로 위장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부가가치라는 이 메커니즘은 재고 감축의 중요성을 완전히 말살한다. 재고를 줄임으로써 정반대의 것을 이룰 뿐이다. 그런데 재고를 줄이면은 원가 회계는 영업이익이 줄게 돼 있어요. 요거는 또 나중에 그림으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그 사고방식은 1순위가 운영 경비를 줄이는 거고 두 번째가 그 매출 증대고 세 번째가 재고를 줄이는 거다 했는데 재고를 거꾸로 늘리는 경우가 더 많았어요. 새로운 운동들이 의미하는 방법으로 등장하기까지 세계 경영자들의 건전한 직관에도 불구하고 우리 회사들은 운영 경비가 주도하는 형국이었다. 스루풋은 대부분의 경우에 이순으로 달리는 경쟁자였으며 반면에 재고는 아무도 이 신경 쓰지 않은 것 같은 인상을 주면서 저 뒤에 따라오고 있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크기를 이렇게 했는데 이 재고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그냥 할 수 없이 끌려다니는 그런 것 같이 느껴졌었죠. 제가 많은 비유를 합니다만은 생산은 돈을 써서 생산하는 거니까 이만큼 그 생산 제조업을 중시했고 영업은 상대적으로 그좀 이순위로 느꼈고 재고를 담당하는 쪽은 보통 창고쟁이라고 비하 발언을 하면서 쟤네들은 뭐 이 엔지니어 출신자들도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그냥 일하는 애들이니까 별로 신경을 안 썼던 그런 분야로 치부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게 이제 바뀔 겁니다. 4. 새로운 척도. TQM, 지트, TOC 새 운동은 그들 모두 미래에도 돈을 번다는 장기적인 관점을 위해 전혀 다른 척도의 채택이 필수적임을 인식했다. TIOE 중 OE와 I를 줄이려고 노력할 때 가능한 개선의 크기는 그들 어느 것도 음수의 범위에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말 그대로 제한된다. 아,
그 0 이하로 내려갈 수가 없는 거죠. 그 운영 비용을 안 쓸 수고 다 그러니까. 그러나 T의 경우는 원래 한계가 없다. 이것은 하늘은 한계가 없다라는 것으로 또 비유되기도 합니다. 지속적으로 돈을 버는 회사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T는 분명히 첫 번째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한다. O와 I 간의 관계는 어떨까? 간과한 것은 재고가 평가 지표들에 나란히 미치는 간접적 영향이었다. 우리가 간과한 것은 전통적 지식 체계에서도 자재와 재고 유지 비용과 자산의 감가상각은 언제나 고려되어 왔다. 원가 체계에서도 세 운동 모두가 경영자의 주의를 공식적으로 끌기 위해 열심히 다투고 있었던 것은 새로운 간접적인 경로의 중요성이었다. 간접적인 역량. 자재 재고가 운영 경비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기로는 미래의 스루풋에서도 영향을 주는 경로를 말한다. 한 회사의 미래의 스루풋은 시장에서 경쟁하는 그 회사의 역량에 의해 결정된다. 한 회사의 미래의 스루풋은 시장에서 경쟁하는 그 회사의 역량에 의해서 결정된다. 오늘 다시 한번 강하게 읽어봤습니다. 경쟁력이 과연 뭐냐? 경쟁력을 지배하는 매개 변수는 제품, 품질과 기술 측면 모두 가격, 그 다음에 대응성, 제수의 리드 타임은 물론 납기 중수 역량이다. 이 세 운동 모두가 재고가 위 매개 변수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그래서 따라서 스루풋의 증가가 가능하려면은 현재의 재고를 줄이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죠. 이 재고가 운영 경비하고 스루풋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얘기해도 이해를 못하겠다. 그러면은 그게 그런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없으면은 뭔가 그림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겠죠. 더 올바른 척도는 T가 명백히 1위, I가 미래의 T에 미치는 간접적 영향 때문에 2순위로 하고 O가 알맞은 3위이다. 운영경비는 3순위로 따져서 관리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세 운동 모두 이 척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취했던 강경한 입장 때문에 애쓰던 중요한 메시지에 대한 왜곡이 생겼다. 최근에서야 이 모든 편협한 인식을 깨뜨리는데 성공했다고 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TQM은 어떻게 했느냐? TQM의 주목적이 고객 서비스와 제품 품질 향상이라고 믿게끔 오더되었다. 스루풋을 1이라고 인식되면 TQM의 행동은 더 중요하다. 제가 품질 경영 TQM이라고 한 출신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충분히 이해를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짓드를 무재고라고 불렀다. 오직 미래의 티를 위해 짓드가 재고 감축을 강조했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명백하다. TOC는 조금 다르게 벌을 받았다. 오이에게 합당한 자리를 찾아주려고 노력하면서 원가 회계의 수용된 원리에 대응하는 강력한 개혁 운동을 TOC는 시작했다. 그러니까 TQM이나 짓드는 원가 회계를 건드리질 못했는데 TOC는 스루풋으로 건드려 버린 거죠. 바람직하지 않는 결과는 이 운동을 사람들이 TOC의 주된 추진력으로 간주했다는 것이다. 그것은 결과 평가 지표의 하나로 하는 거지. TOC의 운동, 그 제약 이론의 경영 운동하고는 그게 이게 다가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제약 이론의 도구가 한 5가지 정도 있는데 5가지 도구의 한 가지일 뿐이다. 평가 도구로서 또 이렇게 저는 미리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5번 재고 이분법. 세 운동 모두 동일한 목적과 동일한 새로운 평가 지표 중요도 척도의 의견을 같이 했다. 문제는 자재 재고 감축이 미래의 T를 늘리는 역량을 보여주는 역할의 인식에서 생긴다. 참 이게 중요한 의미인데 재고를 제가 그냥 나는 한 놈만 패해서 주유소 습격 사건의 유호성 배우의 그 말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저는 재고 한 놈만 팹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에, 자재 재고 감축이 T를 늘리는데 역량을 보여주는 역할인식에서 뭔가 이게 갈라졌다 이런 얘기예요. 짙드는 간판이죠. 간반이라고 하는 카드나 TOC의 시간 버퍼가 자재 재고를 만드는 신중한 노력이 아니라면 대체 무엇일까? 음, 물리적인 버퍼도 있지만 이제 이 제하기로는 시간 버퍼로 하는데 이게 이제 그 재고에 대한 얘기죠. 무재고는 무생산과 같은 말일 뿐이며 따라서 무스루풋이다. 재고 버퍼를 갖지 않겠다는 것은 머피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어리석은 선언과 같다. 이렇게 이 무다라고 그러죠. 그 무재고를 이것을 그 골드랩 박사는 조금 그 평가절하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스루프 보호를 하기 위해 재고는 왜 필요할까? 재고를 줄이라고는 했지만 재고는 필요한 거다 이거예요. 통계적 편차와 종속적 자원이 있는 한 재고와 현재의 T 간엔 트레이드 오프가 있다. 자, 이거는 말이라기보다는 실제 그 실습이나 또는 어떤 수치로 봤을 때 미리 그 지난 그 5장에서 제가 수치로 그 통계적 편차와 종속적 자원에 대해서 수치로 이미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장에서 무재고로 시작할 때조차도 재고가 쌓일 때 스루풋이 회복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것도 그 제가 그 샘플에다가 어, 제약이 아닐 경우에 재고를 줄이면서 어, 그 재고 쌓인 것이 줄어가는 것도 좀 보여준다. 재고는 필요하지만 그것도 표로 보여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재고 이분법이란 것은 재고를 유지한다는 것과 재고를 줄인다는 그 두 가지가 대립되기 때문에 이분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필요 조건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지금은 물론 미래에도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하여는 반드시 현재의 스루풋을 보호해야 한다. 현재의 스루풋을 보호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재고를 유지해야 한다. 이게 고정관념이고요. 지금은 물론 미래에도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는 미래의 스루풋을 보호해야 한다. 오늘도 내일도 돈을 벌어야 되니까 미래의 스루풋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재고를 반드시 줄여야 한다. 그래서 재고를 유지하는 것과 재고를 줄이는 것에는 서로 모순된 결과가 나타난다. 이런 게 이제 이건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런 게 이제 그 관리의 그 문제겠죠. SPC, Statistical Process Control, 통계적 프로세스 통제가 TQM의 기본 기법이 된 것은 그래서 당연하다. 변동을 줄이면 재고의 유지의 필요성이 준다. 요거 뼈저리게 느껴야 됩니다. 대립은 어떤 타협 손상도 없이 사라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SPC는 어떤 공정의 직접적인 변동을 줄이는데 명수형이 있으며 짙드는 셋업 시간 단축과 그 다음에 그 배치 그 시간 절차에 대한 기여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전체적 관점에서 볼 때 셋업과 고장은 공정 시간에서 그저 아주 큰 편차일 뿐이다. 그런데 통계적 편차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통계적 편차가 재고의 필요성을 일으키는 유일한 필수 조건은 아니다. 그래서 짙드는 유셀 배치 사용을 옹호하고 종속적 자원의 수를 적게 하여 재고의 수준을 낮췄다. 아, 이 포드처럼 직선적인 컨베어 라인을 한 게 아니고 유셀 배치를 해가지고 중간에 생기는 종속적 자원의 수를 줄였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주고 있네요. 제하기로는 처음부터 통계적 편차와 종속적 자원 모두를 줄인다. 이게 통계적 편차와 종속적 자원이 이 세지면은 재고가 계속 쌓이게 된다는 거, 그것도 수치로 5장에서 보여드렸습니다. 관련된 필요가 있는 자원의 양의 감소는 워크센터에서
여기에서 워크 센터 WC라는 워킹 코스트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다른 WC로 부품을 옮기는데 필요한 자원의 감소를 제외하면 흐름 라인의 그것과 사실상 비슷하다. 이 추가적인 자재 취급 능력은 제품 믹스 변동에 대한 결과적인 더 큰 면역성에 의해 상쇄되는 것보다 크다. 실제로 관련되는 자원의 양은 물리적 할당, 흐름 라인이나 논리적 할당, 유한 능력 일정에 의해서 제한된다. 이런 전문적인 것은 별도 이제 뭐 학습 시간을 가져야 되는 그런 또 전문적인 그런 것도 약간 되긴 될 것 같아요. 새 운동에 근본적으로 재고 이분법을 제거하는 시도와 관계되는 한은 서로 비교해 보는 것은 타당하다. 어떤 점을 보완하고 어떤 점을 선택해야 하는지 구분해 보는 것은 중요하다. 이는 1980년대 초기 상황이었고 이제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했는데 뭐라고 얘기는 뭐 때문에 그렇게 안 되냐 하면은 제가 그 발표 그 원고를 만들 때 에, 제약 이론의 그 버퍼 관리 때문에 이제는 그렇지 않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제 스스로 답을 이렇게 내봤었어요. 자, 그래서 이 재고 이분법에 대해서 재고를 줄이고 늘리는 거가 그 손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글자로 얘기해선 잘 안 되니까 제가 나름대로 교육을 할 때 만들었던 표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드림으로써 이해를 좀 돕고자 합니다. 원가에 의한 회계 손익인데요. 어, 먼저 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그 다음에 이제 보조 부문비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관리직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그 네 가지를 합해 총 제조 비용인데 기초 제공이 이만큼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제공이 늘어나면은 어, 제품 제조 원가가 제공이 늘어난 만큼 제품 제조 원가는 이렇게 줄게 돼 있죠. 산식이 제품 제조 원가는 기초 제공 더하기 총 제조 비용 빼기 기말 제공이니까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또 제품 재고가 있잖아요. 제품 재고가 이만큼 있었고 제품 제정가가 이 정도 사이즈니까 요걸 더해서 기말 제품이 재고가 늘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매출 원가가 이렇게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재고가 증가하면은 제품 매출 원가가 줄어들게 되어 있죠. 그러면은 영업 쪽에서 매출액을 이만큼 했는데 제품 매출 원가가 요만큼 되니까 나머지가 뭐냐 그러면은 매출 이익이다 이 말이죠. 매출 이익에서 판관비를 빼면은 영업이익이 이만큼 나오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최고를 줄이라고 지금 뭐 어디 이 지뜨 그다음에 TQM 뭐 이런 데서 재고를 줄이는 것이 미래의 경쟁적이라는 것만 생각한 경영자가 무조건 공장장한테 재고를 줄이라고 얘기하는데 성공했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것을 얘기를 하면은 아까처럼 총제비용이 나왔죠. 기초 제공이 반대로 이제 더 많았는데 앞에 것까지는 영업이익이 크게 났을 때 기말 제공을 줄였어요. 그랬더니 제품 제작원가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기말 제품도 줄였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제품 매출 원가가 증가하죠. 어, 그러면은 영업에서 판매가 요만큼이었는데 기말 제품을 줄였다는 얘기는 마진 포함해 가지고 매출은 증가했겠죠. 영업이 더 판매를 했으니까 생산을 줄여서라도 그 기말 제품을 줄일 수 있지만은 우리가 뭐 그렇게 부정적이보다도 영업이 열심히 더 매출해서 기말 재고가 줄었시다. 이렇게 이제 한다고 또 가정을 하면은
매출이익이 어떻게 돼요? 제품 매출 원가가 여기 위에만큼 나왔잖아요. 그럼 매출이익이 그 앞에 거보다는 약간 줄었을 거예요. 앞장 거보다는. 그리고 판매 관리비 사이즈도 요 정도 됐었어요. 판매를 더하기 위해서 조금 판매 관리가 더 늘었다. 한다면은 영업이익은 요만큼밖에 안 낸다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재고를 줄였고 매출도 늘었는데 어떻게 영업이익은 이렇게 주냐? 이게 현실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사람들이 모른다 이거죠. 그래서 스루펫 손익계산으로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재료비가 이만큼 들어가요. 그럼 나머지가 매출액에서 재료비를 빼면은 스루풋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스루풋에서 원가 회계에서 들어가는 운영 경비를 그대로 그 노무비 경비, 이 보조 부문비, 판매 관리비를 그냥 몽창 운영 경비라고 해서 빼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영업 손실이 났어요. 그런데 자, 매출액이 이만큼 있었고 또 추가적인 노력을 해가지고 이만큼 매출액을 늘렸어요. 아마 재고도 줄었을 거예요. 그런데 재료비도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가 요만큼 증가했을 거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 제조원가는 노무비, 경비 뭐 이런 거를 다 합쳐가지고 매출원가, 제조원가를 했는데 그냥 매출 재료비만 빼버립니다. 그럼 그게 뭐냐? 스루풋이 이만큼 늘었다 이게요. 그러면은 좋다. 매출을 더 추가 매출을 하면서 노무비도 조금 더 늘어나고 경비도 조금 늘어나고 보조 부분비도 조금 더 늘어났다고 인정하자 이거예요. 그리고 판매 관리비도 조금 더 늘어났다. 그래도 영업 손실이었는데 추가 매출을 해서 재고를 줄이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영업이익이 난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매출액이 증가하면 일반적으로 영업이익이 증가한다는 인식이 상식 아니냐? 상식이 통하는 적합한 평가 방식을 스루폿 회계에는 제공을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스루폿 회계를 도입을 하자라는 경영주가 나오게 됐으면 좋겠는데 현실은 장애가 너무 장애물이 커요. 음, 그것을 아까 앞장에서 얘기했을 때 원가 세력이 너무나 커가지고 현재로서는 이 스루프트 회계를 그 제안한 고드렛 박사도 생전에 그 만들지 그 이 회계 분야에서 어, 그 성공을 못하고 단지 그 미국 그 회계협회에서 변동 원가의 하나다. 관리 회계로서 그냥 생각은 해볼 만하다. 원가 회계가 그냥 기준이고 요거는 변동원가로 뭔가 의사 결정할 때 그냥 써먹어라 하는 식으로 자기들 밑에 시다바리로 봤다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